자,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무역결제, 무역영어, 무역서식, 그 다음에 실무사례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1번 한번 보실게요. 다음 중 무역결제 방식의 한글과 영문 명칭이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A 보시면 건별 외상 조건이라고 해서 오픈 어카운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흔히 청산 계정 방식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게 건별 외상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대금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외상해서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얼마를 한꺼번에 주겠다라는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건별 외상 방식이라고도 불립니다. A 맞고, 그 다음에 B 인수인도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맞는 얘기죠. 그렇죠? D A 조건, C 현물 상환 COD Cash on Delivery 현물하고 현금하고 맞교환하겠다. D. 일람지급은 at 연지급은 deferred고요. E. 사전송금 cash with order 주문하면서 미리 돈을 송금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 건별 외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걸 잘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A가 만약에 헷갈렸어요. 근데 B, C, D, E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익숙하게. 그러면 B, C, D, E가 그 보기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게 4번밖에 없어요. 근데 4번에 A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도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다음 중 결제 방식별로 서류의 흐름 및 업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송금 결제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적 서류를 직접 발송한다. 맞죠? 송금 결제 방식에서는 중간에 은행이 끼는 게 아니에요.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둘이서만 거래하는 겁니다. 2번, 신용장 결제 방식과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의 하자 여부를 은행이 심사한 후에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우리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개설은행이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렇죠? 일치하는 제시가 왔는지 아닌지. 근데 추심 방식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받은 그대로 전달. 답은 2번이고 3번 송금 결제 방식은 당사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며 결제 방식 중 가장 낮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송금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를 믿는 거예요. 중간에 은행 끼지 않고 서로 믿고 은행이 없기 때문에 가장 수수료가 낮은 거죠. 4번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입자 측의 은행이다. 우리가 이슈잉 뱅크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설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개설 의뢰인, 즉 수입자가 요청을 해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죠. 자, 3번. 다음 송금, 추심, 신용장 결제 방식을 비교한 것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A. 송금 방식은 순환이지만 추심과 신용장 방식은 역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답안지에는요, 이게 A항이 맞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A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추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거예요? 수출자가 요청하는 거고,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심 방식 같은 경우에 역환이라고 하고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를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답이 조금 잘못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A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를 이제 수정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이제 기출문제 그냥 공개된 거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점 참고하시고. 자, B. 송금 방식과 달리 추심과 신용장 방식에서는 환어음이 발행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금 방식에서는 환어음이 나올 필요가 없죠. 대신에 추심과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발행이 되고. C. 모든 결제 방식에서 대금 지급 의무자는 수입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신용장은 누구예요? 개설은행이 지급인이죠. D.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중요하다. 자, 만약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어떤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자가 누구 끌어들여요? 확인은행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2. 신용장 결제 방식의 국제 규칙으로는 ISBP 745와 URC 5들이 있다. URC 같은 경우에는 추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UCP 600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B하고 D만 보세요. 자, 다음에 4번. 다음 중 송금 결제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대금 결제와 선적 서류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된 거래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전 송금 방식인 경우 수입자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출자로부터 은행에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받은 후 대금을 선지급하면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3번. OA 방식에서는 외상거래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매매 당사자 간에 30일, 60일, 90일 등으로 합의한다. 청산 계정에 대한 얘기고. 4번 OA 방식은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아니에요. 도착 기준이 아니라 수출자가 물품을 내가 선적했다라고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면 요 날부터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사실 통진 날부터 채권이 발생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다음 중 추심 결제 방식과 관련된 국제규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발송하고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완전히 좀 틀린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의뢰은행 통해서 추심은행에게 송부를 하고 이 지급인인 수입자는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요? 수출자가 아니라 그 추심은행한테 돈을 지급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틀렸습니다. 추심에는 DP, 크게 보면 DP, DA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자, 2번. 수출자가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환어음, 포장명세서, 기타 서류 등이다. 이런 것들이 다 가고요. 3번. 은행을 통한 대금의 추심으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받은 대금을 서류송부은행으로 보내면 서류송부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은행 통해서 서류 전달, 대금 전달하면 됩니다. 4번. 엄부거래 방식으로 신용장 결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한다. 둘 다 이제 추심과 신용장 모두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을 해요. 수출자가 발행인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 신용장 거래에서 지급인은 개설은행, 추심 거래에서 지급인은 수입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중 DP 방식의 거래 절차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무엇이냐? A.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품을 선적을 한다.
자, 일단은 순서대로 가볼게요. A 먼저 가고 그 다음에 C 갈게요. 수출자가 추심 의뢰은행으로 추심을 의뢰를 한대요. 즉 여기에서 이제 수출자의 명칭이 추심 의뢰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음에 B. 수입자가 추심 은행으로 대금을 지급을 한다. 다음에 E.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한다. D. 추심 의뢰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B하고 E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야지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요 순서가 우리 실무상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6번에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중 송금 결제 방식과 추심 결제 방식의 공통점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대금 지급 의무자가 수입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둘 다 대금 결제를 결국에는 수입자가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추심에서는 수입자, 송금 결제에서는 그냥 수출자하고 수입자만 나오니까. 다음에 2번 은행이 대금 지급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을 허락해주는 조건은요, 요 신용장 요거고. 다음에 3번 선화증권의 컨사이니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자, 지금 추심 결제나 아니면 송금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아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을 인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하고 추심에서는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게 되며 물품을 받을 수하인 컨사인이죠. 여기에 수입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어때요? 은행이 담보를 잡아야 되니까 수하인란에 개설은행 명칭이 들어가게 돼요. 자, 다음에 3번 선화증권의 컨사이니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명칭 기재하고, 다음에 4번 CAD와 DA는 동시지급, OA와 DP는 외상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AD하고 뭐가 연결이 돼요? 캐시하고 요거하고 DP가 동시지급이고요. OA하고 DA가 후지급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Cash Against Document 하고 DP 동시지급, 그 다음에 오픈 어카운트하고 DA는 외상 혹은 후지급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8번. 다음 중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일치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지만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의 준수. 선적기간 쉰먼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고, 유효기일 언제까지 서류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겠죠? 맞는 거고. 2번 신용장 개설은행과 지급은행의 동일성. 우리 이거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신용장 개설은행은 말 그대로 신용장 개설하는 은행이고요. 지급은행은 우리 개설은행이 수출자 국가에 위치해 있는 어떤 은행을 지정을 하겠죠.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됩니다. 그 지정 은행 중에서 신용장 사용 조건에 따라 이거는 지급 신용장이야 라고 하면은 그 은행 이름은 이제부터 지급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은행이라든지 인수은행 같은 경우는 다 개설은행의 대리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명 다르죠? 자, 답은 2번이고 3번 서류를 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 4번 서명과 일자가 요구되는 경우에 서명과 일자의 명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작성해주게 되면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답은 2번이고, 자, 9번. 다음 중 신용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로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의 생산 및 선적이 이루어진다면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라는 증서다. 굉장히 조금 헷갈리게 써놨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장 거래는요, 은행은 서류로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물품이 왔는지 어땠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대한 증빙 서류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지만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는 증서가 되겠죠. A는 틀렸고, 다음에 B,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는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한 후에 대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C, 신용장은 거래의 판단이 제시되어진 서류만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거래 상태와 상품은 서류에 추상화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추상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어요? abstraction. 요거였고, 우리 신용장 조건 중에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는데 그 추상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D.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매매계약 또는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관계를 형성한다는 독립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 그거 다 모아가지고 물론 이제 물품 매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금 결제 계약 그리고 신용장 계약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이 신용장 대금 지급은 신용장만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근거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신용장 계약하고는 별개다. 독립성의 원칙이었고요. 2항, 추상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 거래 방식은 실물 거래인 무역 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냥 우리 그런 거죠. 계속해서 서류로만 평가하겠대요. 서류로만 보겠대요. 실제 물품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래가 속임, 사기 거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답은 B, C, D, E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신용장 거래 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수출자는 신용도가 높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요구한다. 이래야지만 본인이 물건 보내놓고도 마음 편하겠죠. 2번. 수출자는 물품 생산 및 선적 과정의 재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개설은행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물품 만들어가지고 선적하면서 BL 잘 받아오고 환원 받아오고 상업송장 제대로 발행하고 서류만 제대로 전달하면 돼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수입자는 선적 전 물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류 거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검사를 해서 검사 기관에서 이 물품 매매 계약이 개시된 채로 잘 선적이 됐습니다. 라는 증명서가 오게 되면은 수입자는 안심할 수가 있겠죠. 4번.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일정 금액에 대한 하자 보증서의 제시를 요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수입자가 어느 정도 조금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출자가 내가 하자 보증 금액을 얼만큼을 걸어둘게 라고 하면은 조금 물건이 다쳐서 오든가 아니면 상해서 오든가 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사이트 LC 방식의 거래 절차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우리 지급, 일람지급 신용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 개설 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을 한다. B.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으로 신용장 통지를 의뢰를 한다. 다음에 A. 수익자가 제품을 선적한다. 그거 신용장 잘 받고 난 다음에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물품 만들고 비해를 받아야 되니까 선적을 하고요. 다음에 D.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선적 서류 발송 및 신용장 대금을 청구한다. 자, 이건 중간에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해당 서류들을 매입은행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답이 C, B, A, D, E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고 자, 12번. 다음 중 신용장 조건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쵸? 신용장이 조건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개설 의뢰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사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설 은행, 그 다음에 수익자, 그리고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3명의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건 변경 가능했어요. 대신에 그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2번. 신용장의 일부가 사용되었다면 조건 변경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장이 양도가 되는 경우 어땠어요? 제1수익자가 있고 제2수익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조건 변경에 대해서 얘는 수락하고 얘는 거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네한테는 조건 변경된 내용이 적용이 되고 얘한테는 원래 신용장 내용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가능한 거죠. 자, 답은 2번이고 3번. 취소불능 신용장이란 신용장을 근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장 관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본 당사자 3명 불러드렸죠? 그 사람들의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 변경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해요. 4번. 확인 신용장은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확인 신용장이기 때문에 확인은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명 잘 나와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중 ISBP 국제표준은행 관행 745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신용장에 의하여 증명서, 표명서 또는 진술서가 요구되는 경우에 이 서류는 서명되어야 한다. 진술서라든지 증명서라든지 그런 거 발급할 때 발행해주는 사람이 항상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거나 하죠.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2번.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행일을 표기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환어음, 보험서류, 원본 운송서류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발행 일자가 필요합니다. ISBP에 근거해서. 다음에 3번. 발행일을 표시하고 이보다 나중 일자의 서명일을 표시하는 서류는 서명일자를 발행된 일자로 본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서류를 1월 15일 날 발행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담당자가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월 15일 발행 일자 쓰고 서명란에 이렇게 서명한 다음에 내가 1월 20일 날 서명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요 날짜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발행 일자로 보는 거고 4번 오자나 오타는 당의 단어나 문장에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하자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예시가 하나 있어요. 머시 기계잖아요. 그렇죠? 기계라는 뜻인데 요거를 MAS로 써요. 그럼 요거는 어때요? 발음은 좀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틀린 단어가 되는 거죠.
C가 들어가야 되는데 S가 들어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하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무역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냥 C가 들어가야 되는데 S를 오타로 잘못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뜻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 1, 2,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델 1, 2, 4라고 썼어요. 자, 그럼 이걸 보고서 원래 3으로 써야 되는데 4라고 오타를 냈으니까 이것도 하자라고 보지 말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모델 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1, 2, 3도 있을 수가 있고 1, 2, 4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한 모델명은 1, 2, 3인데 수출자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1, 2, 4를 선적한 다음에 서류도 이거 1, 2, 4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자로 간주가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그냥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답은 4번이고 14번.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s requested. 요청된 대로 We are preparing to make shipment by the end of June. 6월까지 선적을 하겠고 and would request you. 당신에게 요청한다. to blank a letter of credit valid until July. 자, 7월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는 신용장에 뭘 요청하는 거예요? 개설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open, establish, issue 전부 다 개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4번에 나와 있는 order 같은 경우에는 개설하다라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죠. 오히려 주문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무역 용어는 무엇인가? 자, in practice, blank는 is made at the time or soon after the offer is made. 자, 청약이 되고 나서 곧바로 시행되어야 된대요. 이것은 is made either at a bank or to a company. 자, 은행이나 아니면 회사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who mainly deals with the trading partner concerned. 지금 그 거래 계약을 하려고 하는 파트너하고 주로 거래하는 다른 회사나 아니면 은행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대요. or at the Chamber of Commerce in the country of the trading partner. 무역 거래 상대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해줄 수가 있대요. More reliable information can be purchased from professional agency. 자,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혹은 다른 회사들은 이제 사실은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받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시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조회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3번 크레딧 인콰이어리입니다. 자, 16번. 다음 인코텀즈의 서문으로 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이 서문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2020년으로 개정되면서 이 서문 내용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쫙 녹아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인코텀즈 rules explain a set of three-letter trade terms reflecting business-to-business practice i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These rules describe mainly. 자, 근데 우리 인코텀즈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인코텀즈는 뭐하고 뭐하고 뭐를 강조한다? 인도, 위험, 비용을 강조했었죠. 자, 보면은 1번에 task, 2번에 cost, 3번에 risk, 그리고 involved in the delivery of goods from seller to buyer까지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태스크까지 추가되긴 했지만 주로 보는 게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프로퍼티 라이트는요,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인코텀즈도 그렇고 CISG도 그렇고 전부 다 소유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CISG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크게 2번 언급이 돼요. 어떻게 언급이 되냐? 이 CISG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언급이 되고, 30조의 매도인의 의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전해야 되고 방법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코텀즈에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 자,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용어는 A group of countries,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는 거죠. That agree to eliminate tariffs. tariffs는요, 그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And other import restrictions on each other's goods, while each participating country applies its own independent schedule of tariffs to imports from countries that are not members. 자,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본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철폐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룹 오브 컨트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에 Free Trade Are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물론 이제 2번에 FTA도 해당이 되긴 해요. 우리 무역협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한국하고 유럽연합, 그 다음에 한국하고 아세안 국가, 이렇게, 혹은 한국하고 중국처럼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FTA도 해당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용어는 1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다음 괄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If payment is made by remittance, it means that the importer remits money to the exporter for a goods before, after, or at the same time of deliver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금을 송금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remittance. 1번 뱅커스 체크, 수표도 보내주는 거고, 3번에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는 전신 송금이고요. 4번에 퍼스널 체크도 수표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1, 3, 4번은 전부 다 맞고, 2번에 나와 있는 레터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누가 껴있어야 돼요? 은행이 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 19번이요. 다음 밑줄 친 표현 중에서 다른 표현으로 올바르게 대체한 것은 무엇인가? 자, 귀사의 제품이 품질이나 인도 조건에서 만족스러우면 당사는 초기 주문으로 1200다스를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If your products are satisfactory in quality and delivery, we will place an order on a trial basi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메모 박스에 나와 있는 영문 영작은요, 사실은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A, B, C, D를 다른 단어 혹은 다른 수거로 교체했을 때 이게 맞게 고쳤는지 틀리게 고쳤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1번 퀄리티 앤드 딜리버리를 퀀터티 앤드 쉬먼트라고 고쳐놨어요. 근데 아까 전에 한글 표현이 뭐였어요? 품질하고 인도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품질은 뭐예요? 퀄리티예요, 퀄리티. 근데 그거를 엉뚱하게 퀀터티로 바꿔놨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딜리버리 텀즈도 마찬가지로 쉬먼트, 선적으로 바꿔놨으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 1번 아니고 2번
place an order. 이거는 주문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fill an order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틀린 표현이고. 3번 1200 더즌이라고 돼 있고 14,000 이치 이렇게 돼 있어요. 1200 더즌은 더즌 몇 개예요? 예전에 이제 문방구 같은 데 가가지고 연필 한 다스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쵸? 12개인데 이게 이제 더즌을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다스라고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아마 다스라는 말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1200 더즌이면은 여기에다가 이 단위가 12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2를 곱해야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14,400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몇 수라고 되어 있어요? 14,002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4번 on a trial basis. 이거는 뭐 시험 삼아 혹은 초기 주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놨어요? initial order라고 되어 있죠. 이 initial order도 마찬가지로 초기 주문, 첫 주문 이런 뜻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20번에 다음 중 비즈니스 서신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날짜가 나왔습니다. 2번 salutation 처음에 얘기하는 거죠. 뭐 Dear Mr. Kim 이런 식으로. 3번에 attention 요거는 참조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참조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답은 3번이고. 4번 complimentary clause 이게 이제 결미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sincerely yours라고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best regards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끝맺은 말도 필수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고. 자, 21번부터 22번까지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볼게요. Mr. Kim, can you give me a quote on this? quote는 이제 견적이라는 뜻입니다. 견적을 좀 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 sure, I will go and check on that. It's priced at 150 per unit. 개당 얼마래요? 150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A, that's too high. 너무 비싸다. Can you quote me anything cheaper? 조금 싸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B, I'm afraid that's our rock bottom price. rock bottom price는 뭐예요? 최저가를 의미합니다. 최저가. However, when it comes to quality. 자, 우리가 정말 제일 최저가로 준 거야. 근데 뭐예요? 그 다음 줄에 when it comes to quality. 품질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면 there is no comparison. 대결 상대가 없대요. 그쵸? 최저가이면서 굉장히 고품질이라는 거죠. A. If you offer a quantity discount. 만약에 수량 할인. quantity discount는 수량을 많이 사면은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종류의 할인이죠. I can order 1,000 units of this. 만약에 수량 할인을 해주면 우리가 1,000개 살게. B가 Well, then I would like to reduce the price by 8%. 갑자기 확 많이 할인을 해줬네요. 수량 할인 얘기 듣고서. 자, 그래서 보면은요. 21번에 이 대화 중에 when it comes to quality와 대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Speaking of product quality. 자,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즉 품질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만 들어가면 돼요. 1번은 Speaking of product quality. 품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맞고요. 2번 As far as quality is concerned. 품질에 관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런 얘기고요. 3번 Notwithstanding the quality. notwithstanding 이 뜻이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with regard to the quality
품질과 관련해서라는 뜻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22번. 이 대화를 통해서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액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내용이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처음에 얼마를 제시했어요? 150달러를 제시했죠. 개당. 근데 A가 뭐라고 했어요? 할인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네가 대량 주문에 의한 할인을 해주면 내가 1000개 주문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얼마 깎아주겠대요? 8% 깎아주겠대요. 그러면 우리 8%를 구하면 되겠죠. 150에 8% 얼마예요? 150에 8% 하면은 12가 나오죠. 12가 나오고 150에서 마이너스 12 하면 138. 개당 138달러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게 그래갖고 이런 스타일로 이제 퍼센티지를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퍼센티지를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연습을 하고 들어가세요. 자, 23번이요. 다음 메일의 내용을 서양식 비즈니스 논리에 맞게 가장 잘 나열한 것은 Dear Mr. Corkness. 자, 요거는 바로 이제 답으로 가겠습니다. D. I'm writing to in relation to your order number 123. We would like to inform you of an unavoidable delay in the scheduled shipment date of your ord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자, 우리 언제까지 선적을 해주기로 했는데 선적이 조금 지연될 것 같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자, C로 가겠습니다. Unfortunately, we have had a quality issue with one of the raw materials for our product. 자, raw material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재료.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재료에 품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적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our supplier has been forced to examine the materials and it will take 2 weeks before a new batch can be delivered.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대요? 이 배치하는 데만 2주가 걸리고 뭐 추가로 선적이 언제까지 될지는 미지수인 거죠. 자, B. This will make it impossible for us to ship the goods by SS Carla selling on the 23rd of September. 이 날짜까지 선적하기가 힘들게 만든 이유를 설명을 했고 The next available vessel is MS Frisia scheduled to sail on 5th October 10월 5일 날 출발하는 여기에다가 실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자, 뭐 많이 늦어졌죠. 그쵸? 거의 뭐 20일 가까이 늦어졌는데 A. We would like to sincerely apologize for this delay and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amend the LC to extend the shipment time and validity for 2 weeks respective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기간 좀 연장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비즈니스 레터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4번. 다음 비즈니스 미팅의 대화 중에서 밑줄 친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Our sales in India have been dropping over the last 5 years. 자,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세일즈 실적이 떨어지고 있대요. So we see no choice but to amend our marketing strategy. 자, 우리 마케팅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 I partly agree to that,
But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market size has shrunk. 자, shrunk는 뭐예요? 마켓 사이즈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B 입장에서는 자, 우리 뭐 마케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 Please take a look at the data released by data research. It's still growing. 자, 이게 계속해서 얘가 지금 A라는 사람이 뭔가 서류를 데이터를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켓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re you sure? Yeah, it has grown 30%. 2014년 이후로 30%나 성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오가고 있어요. 자, 그럼 밑줄 친 A에 들어갈 말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I'm against that. 즉 B가 자, 우리 지금 마켓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A가 반대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말이 들어가면 돼요. 1번 맞고 2번 I'm in complete agreement. agreement는 뭐예요? 동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나 완전히 동의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반대 자료를. 2번 틀렸죠. 3번 I'm afraid that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4번 I'm not comfortable with your idea. 당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4번은 2번이고 자 25번 다음 비즈니스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의미가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1번 보면요. I'm in charge of the special project team. 나는 요 스페셜 프로젝트 팀에 어떤 그 책임이 있다. 요거를 I'm reasonable for the team이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얘기고 2번 I plan to speak for about 20 minutes. 20분 동안 얘기할 거다. 이거를 My presentation will take around 20 minutes. 내 발표가 한 20분 정도 걸릴 거야. 똑같고 3번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any question as I go along. 자, 나한테 뭐 질문 있으면 그냥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wait until I finish my section first. 자, 첫 번째 줄에서는 언제든지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서는 내가 이 파트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답은 3번이고 4번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our business expansion plan. expansion은 확대, 팽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ubject of my presentation is our business expansion plan. 그래서 오늘 나의 발표 주제도 마찬가지로 시장 확장에 대한 얘기가 될 거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26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